자, 오늘 그러면 뉴스함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가볼까요? 주말에 제일 시끄러웠던 뉴스가 도이치방크였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거의 몇 주 동안 미국에서 한 번, 유럽에서 한 번, 그다음에 유럽에서 한 번 더가 될 것이냐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그 도이치방크에 대해서 조금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금 뉴욕 증시, 아니 유럽 증시 마감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다 파란색입니다. 유럽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어요. 네. 근데 그게 이게 그 금요일 밤인 거죠? 금요일 밤은 아니고요. 유럽은 밤이 그들의 아니니까. 금요일. 네네네. 네, 그들의 금요일. 그리고 근데 오히려 뉴욕 증시를 보시면은 반등했습니다. 처음에 유럽에서 좀 별로 안 좋았던 것이 미국으로 옮겨갔다가 근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반등을 해서 플러스로 마감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좀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우리 유명한 블라디 형님, 네. 우리 매파로 유명한 블라디 형님의 발언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력하면서 은행권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스트레스는 좀 진정될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물론 최종 금리는 더 높아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매파적인 네. 발언을 계속적으로 이어갔는데 이전에 한 5에서 5.25 정도 얘기했던 거를 한 클릭 올려서 한 5.5에서 5.75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50bp 정도 더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블라드 총재가 그동안 계속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의 매파적인 발언 자체가 시장을 악화시키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은행권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미국 당국의 대처가 오히려 위기 확산을 억제할 만큼 충분히 강력했고 신속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금융 안정 쪽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실리콘밸리 은행을 바라볼 때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네. 보편성은 금리가 인상되면서 생겨났던 전 은행권이 대체로 받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였고 특수성은 SVB 은행의 특수한 고객들 그리고 유가증권을 지나치게 많이 들고 있었던 SVB 은행만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블라드 총재가 이번에 SVB에 대해서 매우 드문 경우다. 그리고 SVB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은행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여기서 그 1984년에 있었던 일리노이 내셔널 뱅크라든지 98년에 있었던 롱텀 캐피탈 파산 사태 같은 것을 언급을 했는데 네. 이런 금융회사들이 망할 때 굉장히 큰 일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 금융권 전체를 흔들 만한 일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은행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 하나가 망한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정도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이 한 4,000개 된대요. 미국에. 네. 네. 그러니까 그중에 개별 은행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한두 개 망하는 일은 그 상황 자체에서는 은행이 망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더라라는 게 블라드 총재의 얘기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블라드 총재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길들이는 동시에 은행 혼란도 다스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도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뭐가 있냐면 네. 은행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대출을 잘 안 해줍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네. 금리 인상 효과가 있어요. 대출을 안 해주면 예. 금리 인상했을 때 사람들이 돈을 못 빌리는 것처럼 예. 대출을 잘 안 해줘도 사람들이 별로 돈을 못 빌리니까 그쵸. 비슷한 효과가 있다. 예. 그렇겠네요. 그 얘기는 금리를 더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긴축을 위해서 금리를 더 올리진 않아도 된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파월 의장도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네네. 근데 블라드 총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좀 시장에 대한 불안이 조금 더 잠재워졌고 그러고서 미국 증시는 좀 더 올라갔는데요. 그럼 도이치방크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른바 우리가 CDS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CDS 프리미엄. 네. 네. 우리가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종종 한 번씩 들어봤던 이유가 뭔가 터질 것 같으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조금 위험하다 싶을 때 예. 항상 CDS 얘기가 나오죠. 예, 이게 일종의 보험 같은 건데 터지면 나오는 보험 값입니다. 네.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이 뭔진 잘 모르겠지만 위기가 좀 상황이 찾아오면 CDS 프리미엄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 그 도이치방크의 CDS 프리미엄이 203bp가 폭등을 했습니다. 2019년 이후에 최고치인데요. 네. 그러면서 장중한 때 도이치방크가 여기도 차트 같이 보시면은 14%가 훅 빠졌습니다. 도이치방크 주가입니다. 이게 훅 빠졌어요.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 올라가면서 도이치방크 주가 떨어지고 야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다가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도이치방크에는 어떤 문제가 좀 지적이 되고 있냐면은 일단은 그 우리가 크레딧 스위스 망할 때 네. 코코본드 휴지 조각됐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도이치방크의 신종자본증권 AT1 코코본드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방크 터지면 신종자본증권 휴지 조각 된다. 네. 이런 우려가 좀 많이 나왔던 건데 2014년에 발행했던 도이치방크의 AT1 채권 가격이 이달 초 대비 무려 27%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휴지 조각 때문이냐 아니냐가 요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요거를 중간중간 재발행을 해줘야 되는데 야 이거 휴지 조각될 위험이 커지면 재발행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겹쳤던 거예요. 그리고 도이치뱅크에 대해서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많다. 상업용 부동산. 예, 여기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상업용 부동산 여신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이후에 전반적인 불안 심리가 가중이 되고 있는데 도이치방크가 옮겨 붙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그리고 과거에 돈 세탁이라든지 이런 거에 연루됐던 네. 사례. 예, CS가 예전에 그런 일이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도이치방크가 위험하다. 이런 심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이치방크의 총 자산은 1조 4천억 달러.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이게? 그러면 한 1조 4천억 달러? 예. 그러면 한 800조쯤 되나요? 1700조? 엄청나게 네. 큰 회사입니다. 여기가 예전에 그 제가 그 CS 설명할 때 좀 드렸던 글로벌 그 SIB 네. 글로벌하게 가장 중요한 은행 순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속하고 CS보다도 훨씬 높은 네. 회사예요. 그러니까 도이치방크보다 등급이 높은 금융회사는 JP 모건, HSBC,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이치방크 날아가면 네.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진짜. 네. 사실 유가증권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예대율이라는 것도 80% 가까이 되고 유동성 비율도 한 130% 정도. 그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내줘야 될 것 같은 돈의 130%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자기 자본 비율도 13.4%면은 그 건전하다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총리 같은 경우도 야 도이치방크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졌고 매우 수익성이 높은 은행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실은 숫자만 보면 과도한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말을 갖다 붙여가지고 도이치방크가 위험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도이치방크가 위험하다라는 징조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뭔가 지금 위기가 오는 거에 번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우려를 만드는 불안감이 좀 굉장히 정첩되고 있군요. 예,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런 상황이 지속돼서 우려 때문에 위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닉셀, 뱅크런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그럴 위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도이치방크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고. 네. 그럼 우리나라는 좀 어떤가를 살펴보면은 우리나라는 코코본드 발행 잔액이 한 31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진 않아요. 네. 물론 전체 자본 대비로 하면은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럽은행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기서 코코본드가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거는 나름 이것도 채권이거든요. 근데 주식보다 먼저 산 가 그랬어요. 주식보다 더 위험한 채권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럴 건 뭐하러 채권해요? 대신 뭘 좀 많이 받았겠지 뭐 그 전에. 아 채권보다는 이자를 더 받았어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도 주식보다 더 위험한 채권이라는 게 문제가 됐던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에는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분석을 또 했는데 네. 신용등급 매기는 회사잖아요. 그 우리나라 국내 코코본드 특약상 보통주보다 우선 상각할 수 있는 조건은 없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점은 아니다. 네.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도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 금융권에 대한 불신 혹은 뭐 공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시장을 이리저리 흔드는 것 같은데 예. 우리 금융권 어떤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잘
해서 불안감을 좀 증폭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댓글 중에 요즘 왜 이렇게 스마트해 보이냐는데 누가요? 저희 댓글이에요. 권 팀장님이? 예. 저 요새 점점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굉장히 지금 상태는 좋은 상태는 맞고요. 네, 주 69시간에 잘 맞춰져 있는 특별한 인재입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예, 오늘 워낙 그 도이치방크 얘기가 중요한 것 같아서 좀 네. 길게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이 뉴스도 참 따로 시간을 내서 정리를 해드려야 될 정도로 너무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관련한 뉴스인데요. 국제회의를 열었어요. 이게 그 주말 사이에 팀 쿡이 뭐 했다. 이재용 회장이 뭐 했다. 이 얘기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뉴스들은 다 하나로 모아서 중국에서 오프라인 국제회의 그 이른바 발전 포럼이라는 게 열렸어요. 오프라인 국제회의 발전 포럼? 네,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이라고 부르는데 다오이다오의 국빈관에서 개관된 3년 만에 열린 행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 주제가 경제 회복 기회와 협력을 주제로 27일까지 열리는데요. 이 행사에 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팀 쿡 애플 CEO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지멘스, 아람코 같이 세계 고위급 인사들이 다 중국에 가 있어요. 지금?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동선의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기사가 나오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이 발전 포럼에 참석하기 위한 행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중국의 리오프닝 이후에 별로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들이 잘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지금 살아나는 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아니면은 중국 경제가 뭐를 전환점으로 삼으면서 회복이 될까라는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한원슈 중국 공산당 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이분이 발제를 했습니다. 일단 중국은 네. 뭐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의 압력이 아직 없다. 아, 부주임이에요. 예. 굉장히 높은 자리겠죠, 뭐 그죠? 예, 저도 거의 직급 체계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랑 가끔 보면 뭐 이렇게 많이 다른 게 있어갖고 예. 부주임이다 이거죠. 네. 근데 여기서 한원시우 부주임이 했던 얘기 중에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다라는 얘기는 네.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물가 상승이나 물가 하락 압력이 없다. 예, 예. 애매하다는 얘기인가? 아니죠. 부양할 여력이 있다. 아, 상승이나 하락 압력이 없으니까 예, 예. 우리는 만약에- 해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할수 물가 있다. 상승의 압력이 있을 때는 음. 부양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렇겠죠. 더 올라버리니까. 근데 물가 하락 압력이 없다는 건 물가 하락 압력이 없다는 건 디플레이션 우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없다. 역시 부양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화 정책의 재량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면서 그래서 중국은 올해 5% 안팎의 성장의 목표 달성에 자신감이 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중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 거는 맞잖아요. 그리고 사실 중국을 믿고 뭘 한다라는 게 별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뭐 지금 근데 우리한테 놓여 있는 선택지가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는 우리한테 좋은 거를 선택하는 거지 뭐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어떻게 가느냐에 대해서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재용 회장도 지금 중국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경제가 어떤 식으로 턴어라운드를 할 것인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중국은 계속적으로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은 지금 중국의 그 중장기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외부의 억제와 탄압. 이거는 미국 관련한 얘기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게 이제 중국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더라도 네. 그 감정을 가진 국가가 어떻게 하는지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믿을 만한 제공자다라는 얘기를 중국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글로벌 공급망에 믿을 만한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니네 지금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지? 그건 공급망 문제지? 그거 우리가 할수 지금 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산업망과 공급망을 확보를 해주면 전 세계적으로 괜찮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로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이런 전략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고 네. 미국은 이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권위주의 국가들의 좀 무도함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그 자신들의 어떤 우방국들을 네. 포섭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팀쿡 같은 경우도 이번에 중국의 농촌 프로그램에 한 1억 위안 정도, 한 200억 정도로 늘릴 계획이라고 해요. 아, 애플이 중국 농촌 교육을 위해서 200억 쓴다. 예, 예. 200억이면 그렇게 막 생생 낼 돈은 아닌가? 생색낼 돈은 아닌데 네. 미국 정부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견제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의 CEO가 가서 여기 농촌 프로그램의 사회공헌 활동을 키우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접근, 뭐 200억이 크냐 안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애플은 여기서 약간의 줄타기를 하면서 자기 이익속을 챙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정말 험난한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우리한테 가장 이득이 뭔가가 되느냐를 굉장히 예민하게 접근을 해봐야 된다,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 와중에 뭐 뉴스들이 많긴 한데 그냥 짧게 헤드라인만 중국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온두라스가 온두라스? 예,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저 중미 쪽에 있는? 예, 중남미에 있는 남미에 있는 국가인데 여기가 중국과 정식 수교를 하겠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 온두라스는 중남미의 대표적인 친미 국가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중국이랑 수교를 안 했어요. 원래 대만하고 핵심 수교국이었어요. 아. 근데 14일에 뭔가 여기다 공식 관계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고서 열흘 만에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견제구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두라스가 여기가 이제 그 좌파 성향의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순식간에 중국과 수교를 맺었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그 대만한테 빌린 돈도 꽤 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거의 뭐 떼먹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대만 입장에서 어쨌든 아무리 뭐 자꾸 멀고 있는 나라지만 굉장히 고마운 나라였을 텐데. 정말 고마운 나라죠. 우리나라조차도 대만하고 수교를 맺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갑자기 한 열흘 만에 돌아서서 돈 떼먹진 않을게요. 갚을 건 갚을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중국과 수교하는 뉴스가 이어졌고 중남미 국가들 사이에서 지금 어디에 국가 전략 어떻게 짜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벨라루스에다 전술핵 배치하겠다. 아,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예, 그게 뭐 원래 우리가 뭐 외부에다 우리나라 핵무기를 배치하진 않았는데 나토에도 뭐 있지 미국 않냐. 핵무기 다 있고 예. 하니. 예, 그런 얘기도 지금 국제 정세를 좀 복잡하게 만드는 뉴스라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까지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2035년까지 EU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두 국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독일은 내연기관차 원래 강자니까.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이탈리아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도 많이 만들죠. 예, 거기도 뭐 있죠? 이게 이른바 좀 고급 좀 마세라티. 차들. 마세라티도 이탈리아인가. 예. 예, 뭐 그리고 뭐 페라리도 아마 이탈리아 같고. 예, 피아트. 람보르기니? 그런 차들이 이탈리아 차들인데 그 여기서 독일이 이 관련된 내용의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독일이 합의를 했다. 예, 독일이 끝까지 반대하려고 있다가 우리도? 요거를 합의함으로써 이제 거의 EU가 2035년부터 탄소 중립 연료차만 신규 등록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이 확정됐다. 내연기관차 안 만든다. 예. 근데 여기서 단서 조항이 하나 있었는데 요것도 나중에 그 기술 투자라든지 기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뭐 따로 에피소드 한번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EPL 합성 연료 관련해서는 쳐주겠다. 합성 연료? 예, 예. 뭐 요거- 바이오 디젤 같은 거요? 아닌가? 다른 바이오 디젤이랑 조금 다릅니다. 네. 한번 지금 같이 보실래요? 여기 제가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GS 칼텍스가 나온 건데 거요? 네. 그 CO2 있잖아요. CO2, 이산화탄소. 네. 이산화탄소에다가 수소를 붙이면 네. CH 네. 이게 화석 연료가 됩니다. 화석 연료? 우리가 쓰는? 예, 화석 연료. 네. 그러니까 화석 연료에서 그러니까 CH4 그러면 천연가스인데 음. 거기서 수소를 떼어내면은 거기서 이제 CO2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CO2를 다시 잡아요. 음. 그리고 수소를 붙여요. 그러면은 다시 또 연료가 돼요. 연료가 돼요. 그리고 또 뗀 다음에 다시 또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죠. 네, 그걸 또 잡아. 예, 근데 여기서 만들 때 썼던 그 이산화탄소가 네. 이미 나와 있던 거잖아요. 새로 나온 게 아니고 네.
있는 이산화탄소를 잡아다 쓴 거기 때문에 아 이건 인정. 순배출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그 친환경차로 포함을 해주겠다라는 조건에 합의를 하면서 독일이 2035년까지 이제부터는 신차에다가 그거 안 하겠다. 저런 연료가 근데 지금 있나? 아니면 개발한다는 거예요? 개발이 하고 있는 나라들이 좀 있고 아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마지막 끈을 좀 잡아야 되니까. 예. 근데 이 연료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네.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이라든지 보일러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전환 비용이 좀 적다는 건데 근데 합성 연료를 만드는 효율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예, 좀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용화할지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쪽에 이제 수소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단기간 내로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그 친환경 에너지로 바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분야가 선박이라든지 아니면 비행기라든지 이런 데 있거든요. 선박 비행기. 예, 요런 데처럼 자동차보다는 대안이 없는 쪽에 우선적으로 좀 활용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은 기존의 내연기관 기술을 고도화시키는 것에 네.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합성연료와 관련한 부분들을 2035년 이전까지 받았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쪽 시장에 대한 투자를 좀 더 강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너무나 당연하게 대세인 재생에너지 많이 하고 전기차 많이 쓰고 배터리 많이 만들고 요거는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네네. 근데 여기에 이제 이걸로 다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도 있다는 점도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를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몇 대 안 남은 그 자동차 기름 배달하는 경우도 꽤 많겠다. 이게 주유소는 어차피 돈이 안 될 거고 예. 지나가면서 이 기름 넣을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 그러면 몇 대 안 남은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그런 저 조만한 이게 주유소 차들 와갖고 이렇게 기름 넣어주고 가고 이런 게 한 20년 정도 안에는 오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건데 정말 한 2040년쯤, 한 2050년쯤에 정말 우리가 화석연료를 하나도 안 쓸까?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에너지라는 거는 어떤 지역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에너지가 좀 더 유리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좀 어떤 에너지가 좀 유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정말 다양한 그 에너지 기술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네. 이번 법안이 나왔을 때 왜 독일이 끝까지 합성연료 부분들을 집어넣으려고 했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새로운 투자 기회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합성연료가 그렇게 효율적이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그 가스를 쓰고 나면 탄소 포집을 많이 하거든요. 이른바 네네. CCUS라고 이것도 우리나라에도 CCUS 테마주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네. 그 잡은 이산화탄소를 꼭 땅 속에만 묻어야 될 것이냐 그걸 잘 다시 한번 다시 활용해서 연료로 쓸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좀 아직까지 네. 경제성을 갖추지 못했지만 뭐 효율을 높이는 방법들도 많이 개발하겠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흐름들도 있다라는 점에서 이 뉴스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뉴스 3 세 가지 뉴스 여러분께 정리를 해서 전해드렸고요.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예. 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